한때 이 행성 전체를 지배했던 생명체. 그것은 바로 공룡이었다. 공룡은 그 거대한 크기로 이 땅의 생물들을 지배했다. 우리 포유류는 공룡과 비슷한 시기에 지구상에 나타났으나 몸집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다. 결국 포유류는 밤의 어둠 속에 은신했고 생존을 위해 곤충을 잡아먹었다. 이때 가지게 된 야행 습성은 우리 포유류의 뇌의 진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공룡도 진화되고 있었고 한층 다양화되었다. 이제 온몸이 깃털로 덮인 새로운 종의 공룡이 포유류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포유류는 공룡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막강한 힘을 지닌 공룡이 출현하기에 이른다. 공룡의 일방적인 지배는 1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졌다. 그 속에서 우리 포유류 조상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것은 공룡 시대를 가로질러 살아남은 우리 포유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이다. 포유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등장한 원시 포유류는 생쥐보다 크지 않았고 수명도 길어야 수년 정도였다. 수명이 짧은 포유류는 빠르게 세대를 교체해가며 긴 공룡 시대를 가로질러 목숨을 부지했다. 그리고 힘겹게 다다른 공룡 시대 후반기, 새로운 발전이 포유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룡 대 포유류, 그 치열한 전투의 후반전은 아시아에서 시작됐다. 크기는 약 1m 정도. 이것은 시노사우로프테릭스라는 공룡의 화석으로 1996년 발굴되었다. 이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이 뒤집혔다. 뭔가 거무스름한 것이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긁힌 자국 같은 촘촘한 선도 많이 보인다. 이 선은 약 1cm가량 되는데 목에서부터 몸통 전부를 뒤덮고 있다. 이것은 원시 깃털이 남긴 흔적이다. 공룡의 몸을 뒤덮고 있는 것은 바로 깃털이었다. 학자들은 털은 포유류 그룹의 것이고 공룡의 몸은 비늘로 덮여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깃털 공룡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在白垩纪的早期，不仅仅只有哺乳动物发生了革命性的进化，当时恐龙同样发生了革命性的进化。在中国辽宁的西部地区，生存着各种各样的长羽毛的恐龙。从目前我们所发现的化石来看，当时长羽毛的恐龙数量是十分巨大的。它们是当时地球的主宰。是的，它们是生物界的王者。如果它们原封不动地生活到了今天的话，它们就会像草原上的豺狼那样，非常的凶猛可怕。1억 2,500만 년 전에는 다양한 종류의 깃털 공룡이 랴오닝 성의 땅을 누볐다. 시노사우로프테릭스도 그중 하나였다. 깃털 공룡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몸집이 큰 딜롱이다. 딜롱은 키가 1.6m 정도로 랴오닝 성에서 발견된 깃털 공룡 중 대형에 속한다. 이들의 먹이는 바로 레페노마무스였다. 딜롱은 민첩하게 달려 잽싸게 먹이를 낚아챘다. 레페노마무스는 딜롱 앞에서 무력했다. 깃털과 함께 공룡은 그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데 깃털이 어떻게 공룡에게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북쪽으로 가야 한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북극에서는 극히 한정된 부류의 생물만이 살아갈 수 있다. 포유류도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동물 중 하나다. 온몸에 나 있는 북슬북슬한 털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극단적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몸이 털로 뒤덮인 포유류가 추운 지방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몹시 뜨겁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포유류의 몸에도 많은 털이 나 있다. 사실 포유류의 털은 기온의 변화와 상관없이 몸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포유류에게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 능력이 있다. 포유류는 먹이를 재빨리 열 에너지로 전환, 체온을 유지하고 그 결과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털은 열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준다. 포유류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몸에서 발산되고 털로 유지되는 열인 셈이다.
그러나 파충류와 양서류는 털이 없어서 몸만으로는 충분한 열을 붙잡아둘 수가 없다. 대신 이들은 태양열을 이용한다. 이들은 햇볕을 쬐어 몸의 겉부분을 데워야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포유류 라우레스테스 역시 몸에 털이 있었고 항온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온 동물이었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체온을 유지해주는 털은 원시 포유류로 하여금 공룡 시대를 버티게 해준 강력한 무기였다. 깃털 공룡의 깃털 비슷한 조직도 포유류의 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즉 깃털 공룡 역시 몸에서 많은 열을 만들어내 언제 어디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싱수 박사. 그는 깃털 공룡에게도 항온 능력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되어준 것은 바로 깃털 공룡 메이롱이다. 메이롱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4년의 일이다. 이것은 잠자는 공룡의 화석으로 이런 화석은 매우 희귀하다. 메이롱은 잠든 채로 죽었고 그 뒤 화석이 됐다. 깃털 공룡에게도 항온 능력이 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메이롱의 잠자는 자세다. 특히 머리의 위치가 결정적이다.这种团身睡眠的姿态呢，说明羽毛恐龙可能和哺乳动物一样，是内温动物。这个它的头部呢是最容易散热的地方，所以呢需要保温，最需要保温。所以它这种姿态呢，它把这个头部藏在翅膀下面，表明呢这个魅龙呢拼命的想，保持它的体温，所以形成了这样的一个姿态。我们可以看到，魅龙呢。甚至在它睡觉的时候，都想方设法这种团身睡觉的姿态来保持体温，说明呢，它确实是一种内温动物。 깃털 공룡도 항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으로 찬란한 낮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고 더욱 활동적이 됐으며 더욱 민첩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무시한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깃털은 또한 공룡에게 다음 진화 단계로 넘어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본디 체온 유지를 위해 쓰이던 깃털은 진화를 계속 훗날 비행의 도구가 됐다. 이것은 미크로랍토르라는 깃털 공룡이다. 이 공룡은 나무에 살면서 활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깃털 공룡 중 일부는 원시 깃털이 완전한 깃털로 발달,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이것은 야노르니스라는 깃털 공룡이다. 일종의 원시 시조새로 하늘을 노비며 살았다. 약 10cm가량 늘어진 깃털의 모양이 앞발 끝에 선명하게 보인다. 레오닝 성에서는 이러한 원시 조류종이 다수 발견되었다. 현존하는 새들을 보면 잠자는 자세가 메이롱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항원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일부 깃털 공룡은 조류로 진화했고 오늘날까지 지구에 남아 번영을 누리고 있다. 공룡 대 포유류 간의 진화전쟁 후반에도 공룡의 우위는 확고했다. 깃털 공룡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즉 그들의 진화가 성공적이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포유류는 어떠했을까? 적어도 레페노마무스는 공룡에 대항했다. 하지만 레페노마무스와 그 일족은 공룡시대에 멸종하고 말았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포유류는 생쥐처럼 작은 몸집을 유지했던 종이었다. 깃털 공룡이 활개를 치고 다니던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생물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포유류의 든든한 동반자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 동반자는 바로 꽃이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우리 포유류는 곤충을 잡아먹고 살았다. 곤충은 포유류의 짧은 삶을 지탱해주는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꽃이 나타나 지구를 물들였다. 꽃이 출현함으로써 포유류의 이는 놀랄 만큼 다양해졌다. 아마도 곤충은 흙속, 나무 틈새, 땅바닥 등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했을 것이다. 제각각인 이의 모양. 이의 모양의 차이는 각기 다른 먹이에서 왔다. 즉 어떤 곤충을 잡아먹고 사느냐에 따라 이도 다른 모양을 갖게 된 것이다. Well, during the late Cretaceous, angiosperms probably became ecologically dominant, became a major component of the vegetation, and with that, insects began to diversify and represent a food item for mammals, a high-energy food item. Thus, mammals w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diversify. 꽃식물의 진화로 말미암아 포유류가 얻게 되는 새로운 먹이는 곤충만이 아니었다. 꽃식물의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도 영양이 매우 풍부했다. 꽃식물의 과육과 씨앗이란 즉 열매를 말한다. 윌슨 박사는 식물의 열매가 포유류에게 새로운 영양 공급원이 되어주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이는 식물을 먹기에 좋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표면에 깔쭉깔쭉한 선이 보인다. 아마도 그 거친 표면이 식물의 섬유소를 효과적으로 으깨주었을 것이다. And also the food that
was provided by the angiosperms. So things like fruits and seeds, which would have been also high energy items. And with that diversification, ecological diversification of angiosperms, the vegetational structure changed, providing new habitats for mammals to live in and live under and survive away from dinosaurs. 계속해서 다양한 꽃과 곤충이 등장하면서 포유류의 분화도 가속화되었다. 비록 그 크기는 그대로였더라도 개체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다. 포유류가 공룡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종의 수와 개체 수를 늘려간 덕분이었다. 공룡 대 포유류 1억 5천만 년간의 진화 전쟁. 이제 그 치열한 전투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7천만 년 전 공룡의 시대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한때 랴오닝 성을 지배했던 깃털 공룡 딜롱의 후예들이었다. 1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딜롱의 후예는 사상 최강의 깃털 공룡으로 변모했고 우리 포유류 조상을 위협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1억 년 이상 진화가 진행된 끝에 태어난 그야말로 공룡 진화의 결정체였다. 그 뒤에는 깃털 공룡이 있었다. 2년 전 생각지도 못한 발견 하나가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중국 랴오닝 성에서 싱수 박사가 발굴한 깃털 공룡 딜롱의 화석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다. 딜롱 앞니의 횡단면은 알파벳 D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와 그 일족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학자들은 이어 두개골의 모양과 같은 다른 요소도 점검했다. 그 결과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 공룡 딜롱의 후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깃털이 있었을까? 由于地龙化石保存了羽毛印痕，所以我们有理由相信霸王龙呢也属于羽毛恐龙这个家族，应该也长有羽毛。但是呢，由于霸王龙的身体庞大，长有羽毛对它来说是个累赘，所以我们猜测呢，可能霸王龙在幼年的时候呢长有羽毛，随着它长大成熟，它羽毛慢慢脱落。 랴오닝 성에서 나온 화석으로 인해 티라노사우루스의 오랜 비밀이 밝혀졌다. 성체의 발치에 있는 작은 동물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끼다. 새끼의 몸은 온통 깃털로 덮여 있다. 최근의 연구로 인해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드러났다. 이곳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엘버타주. 이 눈밭 아래는 6,600만 년 전의 지층이 가로놓여 있다. 이 넓은 황무지에서 결정적인 화석이 발견되었다.
엘버타 대학교의 필립 커리 박사. 그는 공룡 연구의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이곳에서 티라노사우루스에 관한 경이로운 비밀을 밝혀냈다. (10년) 전 그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 티라노사우리드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데 작업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의 뼈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놀랍게도 이곳에만 22마리의 공룡 화석이 묻혀 있었다. 그때까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형 육식 공룡은 홀로 살았을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학설이 뒤집히고 대형 육식 공룡도 무리를 지어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무리의 나이대도 성숙한 성체부터 어린 새끼까지 다양했다. Alberta gave us the first evidence that tyrannosaurs traveled in groups. But in recent years, we've also found sites in Montana and in Mongolia to indicate that other tyrannosaurs related to Tyrannosaurus rex, in fact, were probably packing animals as well. And gives us the strongest evidence we have that some types of carnivorous dinosaurs like Albertosaurus were packing animals. 깃털로 뒤덮인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 강력한 턱으로 무장한 성체와 함께 살았다. 이 발견은 티라노사우루스에 관한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다. 에릭슨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상 최강의 포식자였음에도 사냥꾼으로서는 약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Here's an animal that had these little diminutive arms that with tiny claws. How could it possibly kill anything with those? And here we have an animal that doesn't appear to have been particularly agile and doesn't appear to have been particularly swift. How could it possibly have run down prey? 공룡의 턱은 강력했지만 앞다리는 형편없이 약했다. 또 뒷다리도 짧아서 빨라봐야 시속 15km 정도로 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속도가 자전거에 불과한 공룡이 어떻게 먹이를 잡았을까? 전 세계에서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은 30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지만 에릭슨 박사는 내부를 보기 위해 표본을 잘라내기로 했다. 이것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뼈 조각이다. 단면에 희미한 곡선이 보인다. 이 곡선은 나이테와 같은 것이다. 곡선의 간격을 분석하면 해마다 얼마나 자랐는지 분석할 수 있다. 왼쪽의 가장 넓은 간격은 이 공룡이 16살 때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준다. 오른쪽에서는 간격이 좁다. 18살에 이르자 성장 속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분석 결과 티라노사우루스가 10대에 이르러 몇 년간 집중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태어나서 10대 초반까지 성장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이었다.
처음 10여 년간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은 날씬하고 뒷다리는 길고 가늘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몸에 깃털이 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0대 중반에 이르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하루 약 2kg씩 몸을 불렸다. 깃털이 빠지고 턱이 커지고 몸집은 단단해졌다. 다리는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루어 보건대 미성숙한 새끼와 다 자란 성체는 마치 완전히 다른 동물처럼 보였을 것이다. So they were just gangly animals, but they certainly were very swift animals, perhaps even, certainly had more agility than adult Tyrannosaurus rex, and perhaps even being a faster animal. By the time you get up to an 18-year-old, 19-year-old Tyrannosaurus rex, you've got a full-grown, bulked-up animal, a 12 to 15,000-pound elephant-sized creature. It certainly would have, packed a wallop if it got a hold of you, but it probably would have lost a lot of agility by the time it reached that size. 커리 박사는 연령에 따라 다른 공룡의 몸집에 티라노사우루스의 사냥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있다고 보고 있다. These packs of tyrannosaurs were composed of both young animals, which were long-legged, fast, agile animals, and the adults, which were large, massive animals with incredible strength. And together they hunted cooperatively and could take down anything they wanted. 커리 박사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사냥법은 이렇다. 이번 사냥감은 트리케라톱스다. 뿌리 세신 트리케라톱스는 당시 가장 흔한 초식 공룡이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나무 사이로 트리케라톱스 무리를 발견했다. 먼저 발이 빠른 티라노사우루스 새끼 둘이 먹이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이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은 먹이를 맹목적으로 쫓는 게 아니다. 성체가 잠복하고 있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앞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턱을 가진 성체가 기다리고 있다. 새끼와 성체의 협동작전이 성공으로 끝났다. 이들은 각자 체형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 힘을 합쳐 사냥을 했다. 또 다른 무리의 구성원이 다가온다. 몸집이 아직 작다. 이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새끼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족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 살면서 어린 새끼도 함께 길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무리와 함께 새끼를 기르고 안정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어가며 티라노사우루스는 놀라우리만치 강건해졌다.
tyrannosaurs were doing this. 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we know that these were quite fearsome beasts, nevertheless, it's quite evident that they had this family structure at times. And this is something we characteristically only think of mammals doing, or even modern birds, but certainly not reptiles. And yet we have abundant evidence to show that this was the case with tyrannosaurs. 공룡은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존재였다. 그들의 힘을 지탱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유대였다. 우리 포유류는 공룡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다. 몸집이 훨씬 작은 포유류의 삶이 당시 최상위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을 수는 없었다. 사나운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포유류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삶을 물려주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개발해야 했다. 포유류의 조상들은 긴 시간에 걸쳐 탁월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공룡시대 말기에 살았던 키몰레스테스라는 포유류의 화석이다. 턱의 크기가 약 3cm가량 된다. 몸 전체의 크기는 약 15cm쯤 됐을 것이다. 공룡시대 말기까지도 포유류는 쥐만한 작은 크기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일궈냈다. Well, during that 150 million years, mammals were fairly small and fairly generalized, but many great innovations were occurring. Live birth via the placenta has several major advantages, one of which is direct nourishment through the mother, as well as protection by the mother, and control of body temperature, allowing for rapid development, which allowed for greater survivability once that animal was born. And that's a strategy that you and I take advantage of to this day. 엄마와 아기를 잇는 태반. 그것은 종의 미래를 확보하려는 오랜 전략이었다. 아기, 탯줄, 그리고 탯줄과 이어진 태반. 아기의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는 엄마의 혈액에서 추출되어 태반을 통해 흘러들어가고, 이는 다시 탯줄을 통해 아기에게로 전달된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된 번식 방식이다. 그 증거로 현재 약 90%의 포유류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새끼를 낳고 난 뒤에도 포유류는 계속해서 새끼를 돌본다. 몸속에서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낳은 뒤에는 어미가 젖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혈액을 젖으로 바꾸어 갓 낳은 새끼에게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 포유류는 새끼에게 가능한 한 많은 영양분을 전달,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종의 미래 번영을 확보한다.
이것은 공룡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포유류가 만들어낸 독특한 생명 메커니즘이었다. 그 모든 것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1억 년도 넘는 시간 동안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을 전해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다. 포유류는 1억 5천만 년간 공룡의 곁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대도 곧 막을 내리게 된다. 그것은 6,550만 년 전에 일어났다. 때는 초여름, 아마도 백합이 만개 있었을 것이다. 직경이 10km가량 되는 소행성 또는 해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고 이로 인해 공룡의 시대는 종말을 맞는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룡과 포유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목적은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We know that mammals and dinosaurs coexisted for the entire history of dinosaurs. And this is something most people tend to forget. Each of them had a great influence on each other. Dinosaurs representing great predators to mammals. Mammals had to find their way in a nocturnal world. Dinosaurs were not able to move into sort of the small, typically nocturnal niches that we associate with those types of mammals, simply because the mammals were already there. In other words, they were the better competitor for that space. Were it not for the dominance of the dinosaurs, mammals would have never developed this adaptation. In a way, we ought to thank the dinosaurs for forcing the mammals into such a future evolutionary success. 거대한 공룡은 지구를 지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포유류는 오랫동안 작은 몸집으로 지냈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기나긴 공룡 시대의 끝에서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마도 그것은 몸집이 작은 포유류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닐까. The landscape could actually hold more of these little mice because they weren't using as much of the resources at any one time. We could hypothetically say that there may have been, say, 5,000 Supersaurus over all of North America. Let's say that something happened and 1,000 of the Supersaurus died. That may be enough to push the population over and they'd go extinct. Whereas if you were to kill off 1,000 of these little mammals, there was still thousands, maybe even millions still to carry on. And so being small can be advantageous. Being big, although it does have its advantages, can also be a great disadvantage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는 카리브해로 돌진,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다.
만약 그 물체가 혜성이었다면 밤하늘에 무수한 별똥별이 반짝였을 것이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그 별똥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공룡과 포유류 간의 치열한 경쟁은 이렇듯 갑작스레 종식되고 말았다. 대충돌 이후 극심한 기후변화가 찾아왔다. 먹이가 차츰 줄어드는 상황에서 몸집이 작은 포유류는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혜성이 지구를 빗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공룡이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